감시와 처벌에서는 푸코가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 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앉아있었던 어떤 굉장히 그 젊은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제일 쉬운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읽어봤더니 전혀 쉽지 않더라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푸코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그나마 가장 친절하게 이렇게 전달한 텍스트가 감시와 처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읽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음미할 수 없으면 사실은 푸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쪽 시간에는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텍스트를 좀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그 파노티콘에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신체형이 소멸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형벌의 의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범죄의 사태를 노출시키고, 형벌의 잔인성을 오히려 부각시키게 됐다. 그다음에 이제 형벌 집행의 최종 시점이 되면 수용자를 동정의 대상 또는 감탄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처럼 잘못 보일 수 있다. 처벌의 효과가 감소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데요. 처벌의 효과가 감소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일종의 하나의 영웅으로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왕이 처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저항하는 어떤 인물로 잘못 오인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하는데 만약에 내가 저 시대에 살고 그러한 잔인한 장면들을 목격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장면을 보는 것 자체가 나를 길들이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마음 안에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쵸 들끓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점점 시민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기서 나오는 신체형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푸코를 제일 많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구조주의자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푸코가 파헤친 이러한 내용들 양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파헤쳐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실제로 이 사회는 굉장히 큰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쁜 얘기지만 그냥 대학생들한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우리를 막 잘 굴리기 위해서 뭔가 끊임없이 구조화된 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푸코가 보는 근대의 모습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신체형은 그러니까 군주가 있었던 시대의 신체형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쇼킹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것도 크게 얻어내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대랑 현대에 바뀐 처벌의 방식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내요. 근데 이거를 푸코는 경제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경제적 이익이라고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떠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권력의? 그렇죠. 권력의 유지. 권력의 유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권력을 유지하되 소리나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는 항상 얘기하는 게 폭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에 대한 저항도 같이 온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규율화하고 주체화하는 이 방식으로 계속 이 사회가 지속이 된다면 실제로는 그 권력이라는 것이 눈앞에 딱 엄청 크게 거대한 괴물처럼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놔둬도 어떻게 되나요? 자동으로 막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잘 세팅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장치들만 조금 더 손봐주면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을 더 교묘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리가 더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굉장히 잘 편안하게 이 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개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 나를 굴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회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각각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냥 대상들일 뿐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벤담은 처음에 파노피콘을 기획했을 때 어떤 의도에서 기획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다 보면 푸코의 파노피콘이 더 유명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다 푸코의 파노피콘을 한 번씩 다 듣고 와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뭐 저는 푸코 전공자긴 하지만 벤담이 파노피콘을 기획했을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벤담의 그 의도도 조금 억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벤담은 파노피콘을 통해서 뭐를 만들고 싶었냐면 본인의 그 공리주의를 실현하는 실천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파노피콘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벤담이 파노피콘을 기획했던 그 시절의 제소자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기점을 딱 알리는 굉장히 큰 사건이 감옥을 탈취하는 거였죠. 어디인가요? 그렇죠. 네, 바스티유 감옥을 펼치하는 거였었죠. 그 감옥 열었을 때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 기억에 나시냐면 아마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랑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감옥 안에 굉장히 그 좁은 공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몇백 명 사람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하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면 그 사회로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물 뿌려주는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물우리랑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런 감옥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벤담이 그 감옥을 만들 때에는 사실은 사회에서 굉장히 배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층에서 살고 있는 하층민 집단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저스트 공리주의적 사고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파노피콘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코는 벤담의 그런 의도와는 물론 그런 의도를 알았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파노피콘을 보지 않고요. 다른 의도에서 이제 파노피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을 봅니다. 파노피콘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미드를 좋아하시면 그 프리즌 브레이크에 나오는 감옥 기억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센터에 이렇게 딱 있고 아니면 옛날 그 영화 중에서 제일 그 이렇게 뿌리너가는 영화 뭐죠?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감옥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디자인이 다 비슷해요, 그렇죠? 센터에 이렇게 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그 원형의 운동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소자들의 방은 안쪽에 이렇게 배치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다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패턴의 감옥입니다. 푸코는 이 감옥에서 이제 뭐를 읽어냈냐면 1인이 관찰하는 그래서 한 명이 여러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감옥의 디자인을 읽어내고요.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이거는 벤담의 의도였는데 벤담의 텍스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벤담은 궁극적으로 이 감옥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본인이 벤담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간수가 없어도 네, 자기가 마치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수준까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푸코는 그러한 관점에서 정확하게 근대적인 어떤 논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근대적인 논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점점 규율화되고 주체화되가는 그런 모습을 그 감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어 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 푸코의 파노피콘의 감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과 육체의 활용의 그 극대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윤리성을 배가시키는 게 벤담의 목적이었다면 푸코가 봤을 때는 경제적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주체화를 계속 시키고 규범만 계속 시키는 것도 어떤 그 범죄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들을 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실제로 그 재소자들이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거는 물론 이렇게 선해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했다고 선해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효용성과 저항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그러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푸코는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목적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물론 이 감시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감시가 푸폰의 방식의 그런 또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푸포의 그 감시 활동으로 나온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뭐 SNS나 뭐 이런 소통의 장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그렇고 뭐 가시적인 어떤 문제나 비가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푸코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좀 정통하게 내용이 쓰이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거꾸로 푸코는 본인의 이야기가 어떤 사제폭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딱 안고 있는 사제폭탄 빵 터져가지고 이제 후학들이 그 내용들을 막 활용해서 쓰기를 굉장히 바라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유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재미있게 쓰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푸코가 봤던 근대는 사실은 이러한 그물망들을 막 치는 작업이었다면 푸코가 만약에 지금 살아있으면 이 그물망들이 막 점점 더 강하게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푸코는 이제 말년에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물망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체에게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 주체는 여태까지 존재했던 그런 방식의 주체로는 그 권력에 와서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주체를 탄생시켜야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본인의 어떤 철학적 입장을 전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쉬더라고요. 또 광복절이라서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푸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